은 변수 계산. 변수 계산을 한다는 것은 앞에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맞죠? 네. 신뢰도 분석까지는 했으니까 우리 바로 변수 계산을 하는 스텝으로 넘어가서 교재 125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을 펴보면 변수 계산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읽어보면 될 거고 126쪽으로 가서 봅시다. 126쪽으로 가려면 이제 변수 계산 이거 아닌가? 변수 계산까지 했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회귀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회귀분석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나눠준 강의 노트에 뭘 올려야 되냐면 양적 연구 방법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19번 슬라이드를 올려주셔야 돼요. 19번 슬라이드. 자, 올렸죠?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예요. 수학적으로는 설명은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설명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 가설은 우리가 말하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 아주 검증하기 전, 검증을 받기 전,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을 이제 가설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설을 채택을 한다고 해요. 그럼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객관적인 사실로 바뀌어요. 좀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요런데 요것을 이제 검증을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는 순간에는 어떤 사실이 되냐 하면 당신도 나처럼 똑같은 연구를 해봐. 그러면 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일반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당신도 해봐. 그럼 내가 연구한 결과처럼 나올 거야. 라고 학계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검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논문화시켜서 발표를 해야지 그것을 내가 주장한 것이 이제 합당한 결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박사를 졸업한다는 이유는 내가 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 그런 연구력을 갖췄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석사는 논문을 안 쓰게 하지만 박사는 필히 써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박사는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 또 보죠. 내가 중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요.
방과 후에 만나든지 중학생들을 교육을 하든지 센터에서 중학생들을 보든지 어쨌든 중학생들을 쭉 만났어요. 근데 중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들은 우울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격 탓도 있겠지만 환경 탓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자가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저 중학생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가 혹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는 그 중학생들한테 너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양육태도 설문지를 찾아냈어요. 양육태도가 설문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설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이라고 하는 설문지를 이제 찾아가고 저 설문지를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설문지를 내가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이 만들긴 하지만 척도는 만들어져 있어요. 척도집이 따로 있어요. 두껍게. 그건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양육태도에 대해서 궁금하면 리스포 위에서 양육태도만 치면 겁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들어가면 그 논문에서 쓴 부록의 양육태도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태도, 그 양육태도를 다 실어줘야 돼요. 설문지, 척도를 다 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필요 없죠. 대신에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바꾸려면 새로 타당도, 신뢰도, 판별성 다 봐야 돼요. 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똑같은 양육태도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쓴 게 있고 이거를 번안한 게 있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 수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나한테 딱 맞는 설문지가 뜰 거예요. 그거를 채택을 하고 그 사람이 쓴 논문에 가서 그 사람 거를 인용을 해줘요. 오케이? 내가 건든 게 아니죠? 참고해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논문 안에 척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척도는 원래 누구 거였는데 누가 어떻게 수정을 했고 나는 그걸 가져다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어떤 거고 하위 요인이 몇 개고 여기에는 영문항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뢰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대로 기록을 하면 된다. 그런 척도가 두 개죠. 양육태도와 우울.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논문 제목을 딱 보면 대상자가 누군지 금방 나와요. 대상자가 누구죠? 중학생. 그렇죠.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향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면 회계 분석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은 회계 분석, 대상자는 중학생, 척도는 양육태도 우울. 그럼 벌써 이것만 내가 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쫙 머리에 그려져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했구나라는 걸. 그래서 제목만 보면 다 나타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 효과 이런 말로 써요. 아니면 차이 검정, 효과 검정 이런 말로 쓰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가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설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느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만 설명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 과정을 어렴풋이라도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새로운 논문을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어쨌든 자, 요거를 가설을 A라고 두자 이거예요. A. 그렇죠? 자, 그 다음 그거를 이렇게 이 표시는 부정의 표시예요. 부정.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향이 없다가 되죠. 지금 가설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A는. 맞죠?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영향이 있다라고 한 것을
부정을 하면 이렇게 부정을 하면 영향이 없다라고 되잖아요. 맞죠? 영향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가설이라고 불러요. 영가설. 그러면 이 영가설은 뭐냐면 하이포데시스 영문으로 그게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하이포데시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가 H예요. 그래서 그 H를 따서 0 짝대기 그리면 그 숫자 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알파벳 5를 의미해요. 숫자 0은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0 가설. 영가설은 무슨 의미인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거야. 그러니까 큰 의미도 있는 게 아니고 가설 0이다 라고 했고 요거를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향이 없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이꼴 같다라는 의미가 되고 같다는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양쪽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런 표시를 쓰면 요거를 평균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 이걸 뮤라고 얘기를 해요. 뮤. 요 모평균 하나와 모평균 2 사실은 이거 내 건데 요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이 있어. 등분산이다. 등분산이고 또 있는데 생각나는 얘기할게. 또 있어요. 어쨌든 요걸 부정을 하면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된다. 그 영향이 없다라고 밝혀지면 가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영향이 없는 걸 뭐하러 연구를 해? 그러니까 연구가 하려면 영향이 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 그럼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밑에 거예요. 그 부정을 한 것을 또다시 부정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다시 부정을 했어. 그래서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향이 없지 않다. 영향이 없지 않다. 그 뭔 말이야?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 요거를 밝히는 거야. 요거를 밝히는 거야. 요거를 밝히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를 밝히면 이제 가설을 채택하는 거야. 가설이 뭔데? 영향이 있다라고 했잖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A를 내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밝혔다. 증명했다.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대립가설이라고 했죠. 대립은 얘랑 반대다. 얘랑 반대. 그래서 대립이라는 말을 쓰고 대립이라는 말을 쓰고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 이게 진짜 연구가설이에요. 대립가설, 연구가설. 요거를 채택을 하려면 얘가 유의미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가설이 채택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H1이야. 왜 1이에요? 약속했다니까. 얘가 0이면 요거의 반대는 1로 쓰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여러분만 모르지. 그래서 요게 대립가설 표시야. 하이포데시스 1. 아, 이게 대립가설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영향이 있다라고 하려면 이제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려주면 돼. 얘를 부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얘를 부정을 할 수 있으면 요 전체가 긍정이 되는 거야. 근데 부정할 수 없으면 얘를 부정할 수 없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할 수 있으면 이 전체가 이제 A가 된다는 뜻이고 얘를 부정할 수 없으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요 말이야. 요 말. 검정 통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P가 얼마 미만? 0.5. 그래. 0.05 미만. 우리는 요것만 확인하면 돼. 사실. 계산은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유의 확률. 유의 확률. 확률. 유의 확률이 0.05 미만. 0.05 미만이면 요거를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천자로 별표 하나를 찍어줘. 위천자로. 이렇게. 그러면 0.01 미만이 되면 별표 두 개를 찍어. 0.001 미만이 되면 세 개를 찍어줘. 더 있어요? 없어. 그럼 두 개가 더 좋은 거고 세 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말 안 써. 그냥 한 개 이상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 이상만 되면 우리는 가설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요 유의 확률, 요 확률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0.05를 100%로 계산하면 5개 정도는 틀려도 유의하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의미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향이 없진 않다라고 하는데 100%를 다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5%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인정해 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 맞다고 얘기 안 해. 그래서 100%가 맞다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쓰냐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5%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은 유의 확률 값이 0.05 미만만 되면 가설을 쓸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인 것만 확인하면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말을 까먹으면 안 돼. 됐지? 그러면 이제 그럼 0.05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를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보면 요 전체 면적을 종 모양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야. 이거를 적분으로 계산하면 이 면적이 1이야. 전체 면적을 1로 해. 1. 면적은 1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그 면적 1인 것 중에 요 끝부분을 계산을 해보니 0.025가 계산이 되고 또는 0.05가 계산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0.05를 양쪽을 더하면 이게 0.05가 돼. 그걸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양측 검정을 보게 돼. 어쨌든 요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면적이 0.05 미만인 것만 확인되면 요 P는 무조건 0.05 미만이 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부정할 수 없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P가 0.05 이상이 된다는 뜻이야. 0.05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고 0.05 미만이 된다는 것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야. 요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는 100개 중에 95개는
벗어나서 5개 정도는 에러가 났다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자. 처음에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 그 이해는 어차피 이해가 안 가도 이해는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저거 이해 못해서 어떡하지? 고민하면 안 돼. 다 때가 되면 이해가 올 때가 있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고민하고 지금은 알쏭달쏭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 없어.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검정 통계량이 0.05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유의 확률이라는 말로 쓰는구나.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내가 분석을 할 때 보여줄 거야. 이게 유의 확률 값이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오늘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근데 교수님 기후 가설이 무슨 연가설. 기후가 요거야. 연가설. 여기 귀무 가설이야. 여기 연가설 해놨지. 요 연가설이 다른 말로는 귀무 가설이야.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다들 귀무 가설이 뭐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질문에 말하잖아. 그러니까 귀무 가설의 반대가 대립 가설이야. 귀무 가설의 반대가 대립 가설. 연가설의 반대가 연구 가설이야. 연가설의 반대가 연구가설, 대립가설의 반대가 귀무가설. 귀무란 말이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간다. 어쨌든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저 원리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있어. 그래도 모르니까 처음인데 박사인데, 그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게 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보기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쭉 내리면 여기 33 슬라이드 33번 슬라이드 귀무가설 H0라고 써있지? 그게 요놈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H1 써있지? 그게 요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대립가설을 가지고 와야 돼. 나머지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첫째 줄에 보면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p-value 0.05 미만이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석한다. 논리. 오케이? 나머지는 읽어보지 마. 왜냐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더 좋고. 자, 이제 보자고. 자, 요거를 또 설명하려면 또 무슨 말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뭘 또 들어야 되냐면 그림이 자, 보자고. 우리가 대립가설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 말부터 들어야 되겠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 말이 있어. 바로 20번.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 원래 통계가 깊이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워 사실.
듣고 통계를 이해를 다 한다 하더라도 통계를 다 듣고 나서 물어봐. 그러면 논문을 어떻게 쓰는데요? 결국 통계를 배우는 목적은 논문을 쓰려고 배우는 거지. 여러분이 통계학과도 아니고. 그치?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가서 설명을 할 줄 알지. 뭐라고? 보면 모수가 있고 비모수가 있고. 우리는 보통 설문지를 이제 양육 태도를 구하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물어보는데 아까 내가 중학생이 대상자라고 했잖아. 원래는 그 중학생이 앞에 생략된 말이 또 있어. 한국에 또 생략된 말이 있어. 이렇다면 이런 말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이 대상자라면 우리나라의 중학생한테 다 물어봐야 돼. 그래야 결과가 나오겠지. 그 전체에다가 물어보는데 그걸 모집단이라고 해. 전체 다 물어보고 그 전체의 평균을 내면 그게 모평균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중학생들, 전체 중학생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체 중학생들이 양육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중학생들이 우울에는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 전체 중학생을 다 조사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샘플링이야. 샘플링은 모집단이라는 곳에서 내가 샘플을 뽑아내는 거야. 샘플. 일부분의 중학생. 그리고 일부분의 중학생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률적으로 뽑아내느냐, 비확률적으로 뽑아내느냐, 그것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중학생을 일부분만 뽑아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진짜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되고 편차는 어떻게 되고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뽑아내서 그거를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 이제.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 통계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하는 거야. 이럴 거다 이렇게. 그럼 저 추정을 잘해야 되지. 잘 못하면 안 되잖아. 그지? 저를 추정을 하려면 이제 모수와 비모수로 나눠지는 경계가 나타나는데 저렇게 이제 표본을 뽑아내. 자, 저렇게 표본을 뽑아낸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자, 보면 정규성이란 말이 이제 나와. 정규성을 만족을 해야만 모수적 방법을 쓸 수 있어. 그럼 모수적 방법은 뭐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통계 장비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회계 분석, 상관 분석 등등이 다 모수적 방법이야. 그러니까 모수적 방법을 쓰려면 정규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조금씩 어려워지지, 그지? 내가 얘기했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라고. 이해 안 가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모 탓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규성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정규성이 확인이 되면 모수적 방법을 쓰는구나. 회계 분석을 돌릴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정규성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지? 회계 분석을 못 돌리고 회계 분석과 버금가는 다른 게 있어. 근데 회계 분석보다는 떨어져. 하지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나중에는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비모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규성을 만족 못하면 비모수적, 정규성을 만족하면 모수적 이런 말 쓰는구나.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 자, 왼쪽이 비모수적 방법이고 오른쪽이 모수적 방법이야. 오른쪽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T 검정, 뭐 분석, 회귀 분석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건 이거고, 저거는 우리 교재에 없어. 근데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냐? 똑같아 돌리는 거야. 똑같은데 어쨌든 보자 이거지. 자, 대상이 연속형 자료.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점이 들어간 자료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수 자료, 실수형 자료. 그리고 실수가 아닌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범주형 자료라고 해요. 조금씩 지금은 빠져드는 중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커트 척도는 연속형 자료계, 범주형 자료계, 범주형 자료야. 우리가 물어보는 게 1, 2, 3, 4, 5 중에 하나잖아. 그건 점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범주형 자료야. 이 네 가지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약점이 있단 말이야. 이 연속형 자료가 적어도 30개 이상은 모아야 돼.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야.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최소한 30개를 모으면 얘는 모수적 방법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돼. 이 30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거를 봤었었는데 어떤 걸 봤었었냐면 이 자료 본 거 기억나지? 이 하나하나가 자료야. 그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자료야. 그 자료를 30개를 모으면 이렇게 쌓인다 이런 뜻이야. 그 가운데가 많이 쌓이지. 대부분 그렇게 쌓여. 30개 이상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대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쌓인다라는 거야. 그런 모양은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선분으로 묶으면 이게 그리면 그거는 분포라고 해. 분포가 뭐야? 모양. 퍼져 있는 모양. 이 퍼져 있는 모양이 이렇게 정 모양으로 정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